그녀의 이름은 실록에 3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조차 하나로 남기지 않은 채 조선은 그녀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자세히 써놓았을까요? 성종 연간 15세기 후반의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 태평한 나라였습니다. 세조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찬탈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고 나라는 다시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학문을 장려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조선의 법과 제도를 한 권의 책 안에 담아냈습니다. 사간원과 사원부의 언관들은 목청을 높였고 성균관 유생들은 성리학의 이치를 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성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시장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예의의 나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의 이면에는 다른 조선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깊어질수록 여인들의 세계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풍속에서는 여인이 재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를 모시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깊어질수록 이른바 삼종지도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른다는 가르침과 여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면 경국대전의 제가녀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문화됩니다. 한번 버림받은 여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아들의 미래까지 끊어야 했습니다. 한성의 안채는 점점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인들은 함부로 바깥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마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족보에 성씨로만 기록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마저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은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이유, 7거지약을 정해두었지만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출신의 박씨 가문. 아버지 박윤창은 지승문원사를 지낸 관리였습니다. 그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읽었고 시를 썼으며 서화에도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동시선에는 그녀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부여회고라는 시가 실려 있지만 편찬자는 그 뒤에 덧붙였습니다. 단정하지 않아 그 시가 뛰어나나 씻지 않는다. 뛰어난 시를 쓴 여자. 그러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시조차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그녀를 지우기 시작한 것은 처형 이유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훗날 실록은 그녀를 어울우동이라 썼고 성현의 용제총화는 어우동이라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남겨졌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둘러싼 혼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고 남기려 했지만 제대로 남길 수도 없었던 이름. 그 이름이 처음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은 그녀가 아직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의 봄은 꽃이 피어도 모두를 위한 봄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안의 여인들에게 봄은 창호지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빛의 방향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그 담장에서 시작됩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을 것입니다. 박윤창의 딸 훗날 어우동이라 불리게 될 그 여인은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태강수는 왕실의 반계 종친이었습니다.
세종의 형이었던 효령대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집안이었으니 지승문원사의 딸이 종친가에 혼인하는 것은 가문으로서도 적지 않은 영예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외명부의 품계인 해인으로 봉잡되었습니다. 왕실과 인척이 된 여인에게 내려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이면은 달랐습니다. 성종실록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태강수 이동이라는 인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아내보다 기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영경비라는 이름의 기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태강수는 영경비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아내를 집안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 허물을 들씌워 스스로 내쫓았습니다. 종부시 조선 왕실의 계보를 관리하고 종친의 잘못을 감찰하던 관아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1476년 성종 7년 종부시는 태강수를 고발했습니다.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쫓아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태강수의 직첩을 몰수하고 어우동과 다시 합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태강수는 직첩을 돌려받은 뒤에도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명령조차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이유를 7가지로 정해두었지만 아내를 부당하게 내쫓은 남편을 끝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허술했습니다. 태강수는 가벼운 제재를 받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은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사족 여성이 한 번 이혼을 당하면, 아니 정확히는 한 번 내쫓기면 그 삶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혼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성종대에 이르면 재가녀의 자손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조항이 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친정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가장 단정한 미래였습니다. 어우동은 그 미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는 그 무렵의 어우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강수가 젊은 은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하자 어우동은 그 은장이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계집종처럼 꾸미고 나가 은장이와 가까이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서 어우동은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은 이 순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종부시의 고발 시점과 실록의 전후 맥락을 따지면 어우동이 쫓겨난 것은 그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태강수가 다른 여인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진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우동은 버려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성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대부의 사랑방에 드나들었고 양인과도 마주쳤으며 왕실의 종친들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용제총화는 기록합니다. 꽃피고 달 밝은 저녁에 정욕을 참지 못해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이 기록이 어우동의 실제 모습인지 아니면 그녀를 음란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 윤색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선이 요구한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사내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전이감생도 박강창은 팔뚝에, 서리감이동은 등판에 어우동이라는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성종실록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새긴 것이 어우동이었는지 그들 스스로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우동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 위에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도록 조선이 끝내 그녀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479년 성종 10년 여름 한성부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종친의 아내가 밤마다 담장을 넘어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대부의 자제들이 그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는 말이 퍼졌고 왕실의 종친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좁은 한성의 골목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조정은 처음에 이 일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명단이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는 고위 관료의 아들들이 있었고 왕실과 가까운 종친들이 있었으며 서로 사촌 관계인 두 왕족이 같은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정이 이 일을 공론화하는 순간 왕실과 사대부 가문의 체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러나 도승지 김계창이 나섰습니다. 이런 사실을 덮으면 오히려 나쁜 소문만 퍼질 것입니다.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풍속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성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479년 6월 의금부에 명이 내려졌습니다. 방산수 난이 태강수 이동이 벌인 아내 박씨를 통하였으니 국문하라.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13일 기사에 기록된 이 한 줄이 어우동이라는 이름이 조선의 공식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의 이름이 의금부의 국문명령서 안에 처음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록 안에 어우동과 관련된 기사는 수십 건에 걸쳐 이어지게 됩니다. 의금부의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이름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종실의 방산수, 연산수, 창원수, 문신의 자제들, 유생들, 양인들,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된 남자들이 줄지어 의금부 앞에 섰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조정의 안색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정에서 알고 그와 관계한 자들을 문초한 것이 수십 명이었다. 수십 명? 이 숫자가 실제로 어우동과 인연을 맺은 남자들의 수였는지 아니면 소문이 부풀어 옳은 숫자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조정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대의 기록들은 어우동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용제총화의 성현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씁니다. 집안에 재물이 많고 얼굴이 아름다웠으나 성품이 방탕하고 검소하지 못하였다고, 남편 태강수가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밤마다 도성을 헤집고 다녔다고. 그 묘사는 선정적일 만큼 구체적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현은 태강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기생 영경비를 사랑하여 아내를 내쫓은 종친에 대한 서술은 짧고 건조합니다. 판단도 비판도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은 어우동이었고
태강수는 그저 그런 아내를 둔 불운한 남편으로 그려집니다. 사간원과 사원부의 언관들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김종직이 이끄는 살인파 계열의 언관들은 어우동을 강상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어지럽힌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어우동 본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훈구파와 종친들은 사형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변방 유배나 노비강 등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논쟁 안에서 어우동 자신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금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억울함을 호소했는지 아니면 침묵을 지켰는지 실록과 야승 어디에도 그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의 이름과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그 방대한 문초 기사 안에서 정작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인의 말은 지워져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들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붓은 어우동의 몸을 묘사하는 데는 지나치리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몸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누구의 눈으로 쓰이는가? 어우동 사건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논쟁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의금부의 국문이 시작된 이후 조정 안에서는 어우동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살인파 언관들은 강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상죄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 도리 군신, 부자, 부부의 윤리를 어지럽힌 죄를 일컫는 것으로 조선의 형벌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했습니다. 능지처참, 즉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죽이는 극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대신들과 종친들은 맞섰습니다. 어우동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강상죄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이미 남편에게 버림받은 몸이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를 부부 윤리를 어긴 강상죄로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습니다. 변방 유배나 노비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꺼내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몇몇 언관들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한다면 그녀와 함께 그 죄를 저지른 남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겠는가? 수십 명의 이름이 문초 기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종실 방산수, 연산수, 창원수, 고위 관료의 아들들, 유생들, 그 명단은 한성의 상류 사회를 통째로 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에 대한 처벌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일부는 장형을 받고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고위직 인사들과 종친들은 사면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왕실의 체면과 훈구 세력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의 기록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남자들은 대부분 역사의 각주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480년 성종 11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형벌 체계에서 능지차명이나 차명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지만 사형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살인파와 훈구파의 공방 끝에 결국 가장 무거운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 성종의 내면에는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종은 바로 이 무렵 패비윤 씨 문제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왕비윤 씨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폐출 위기에 처해 있었고 1479년 폐비가 되었습니다. 후궁들과의 갈등, 왕실 여인들의 규범 문제가 성종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어우동 사건이 이 시기에 성종에게 여인의 도리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지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우동의 이름은 왕실 족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정씨도 친정과 시댁의 족보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 박윤창 역시 족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우기 위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함께 지워진 것입니다. 그녀가 썼다는 시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대동시선의 편찬자는 그녀의 시가 뛰어남을 인정하면서도 씻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우는 것과 기록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실록은 어우동 사건을 이례적일 만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문초를 받은 남자들의 이름, 날짜, 죄목, 처벌 내용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은 역설적으로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500년 뒤까지 살아남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우려는 의지와 기록하려는 의지가 같은 시대, 같은 붓끝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우동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 문초를 받은 수십 명의 남자들은 대부분 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일에 관계했으며 같은 기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그날 하나의 이름에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마침표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 기록을 읽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살아남은 자들의 언어로 쓰입니다. 어우동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성종실록을 쓴 사관들은 남성이었습니다. 용제총화를 쓴 성현도 남성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문초를 진행한 관원들도 사형을 결정한 대신들도 그 판결에 서명한 국왕도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해석하고 판결하고 전달한 모든 목소리가 한쪽 성별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우동은 과연 어우동 자신인가? 아니면 남성의 붓끝에서 재구성된 어우동인가? 이 질문을 들고 사료로 다시 들어가 보면 기록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현의 용제총화는 어우동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지나치리만큼 공을 들입니다. 그녀가 어떤 남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서술합니다. 그러나 성현은 어우동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의 기록은 소문을 취합한 것이거나 의금부 문초 과정에서 흘러나온 진술들을 재구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원본보다 극적입니다.
특히 권력의 경계를 넘나든 여인에 관한 소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 여성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살이 붙고 색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우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중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그 시대의 공포와 욕망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료의 빈틈 사이로 다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우동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위를 다시 살펴봅니다. 종부시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태강수 이동은 기생 영경비를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스스로 내쫓았습니다. 아내를 버린 이유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남편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성종은 태강수에게 직첩을 반납하고 아내와 합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태강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직첩을 돌려받은 뒤에도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추가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긴 종친에게 내려진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반면 그 종친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조선의 법은 아무런 보호 조항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버려진 뒤에도 조선의 법 안에 있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었고 노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혜인이라는 외명부의 품계는 공식적으로 박탈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태강수의 아내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내쫓긴 여인이었습니다. 재혼도 할 수 없었고 독립적인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친정으로 돌아간 그녀를 사회는 이미 실패한 여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틈 안에서 어우동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그녀에게 허락한 삶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친정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 재혼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으며 이름조차 족보에 제대로 남길 수 없는 삶. 어우동은 그 삶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일탈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저항이라 부를 것인가. 어우동이 마음에 드는 사내에게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게 했다는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을 지워야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족보에서 삭제되고 기록에서 지워지고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갗에 자기 존재를 인각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음탕함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워지는 것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저항이었을까요? 근데 이전 동아시아의 여성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우동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조선 전기 여성어각 구조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혜은의 영구 조선전기 어우동 사건에 대한 재검토 2007은 어우동 사건이 법리적으로 강상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사형이 집행된 배경에 당대의 정치적 맥락과 성별 권력 구조가 개입했음을 지적합니다. 법은 그녀를 풍속을 어지럽힌 죄인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풍속을 함께 어지럽혔던 수십 명의 남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우동이 죽어야 했던 진짜 이유가 그녀의 행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행위가 흔들어 놓은 무언가 때문이었는지
그 질문은 지금도 답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어우동은 시를 썼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이 그녀에 대해 기록한 것들 밤마다 도성을 헤집고 다녔다는 것,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자를 만났다는 것, 사내들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했다는 것에 비하면 그녀가 글을 읽고 시를 쓰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우동은 시를 썼고 그 시는 뛰어났습니다. 대동시선에는 어우동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부여회고가 소개됩니다. 백제의 옛 도읍 부여를 떠올리며 쓴 회고시였습니다. 편찬자는 그 시를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시가 뛰어나나 씻지 않는다. 뛰어난 시를 씻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작가가 단정하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편찬자는 시의 가치와 시인의 도덕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어우동의 시를 문집에 싣는 순간 그 문집은 음란한 여인의 작품을 인정하는 책이 되어버릴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시는 실리지 않았고 그 시가 뛰어났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우동의 지워짐이 가진 또 다른 층위입니다. 몸은 교형으로 사라졌고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으며 목소리는 문초 기록에서 삭제되었고 글은 문집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 이토록 촘촘하고 다층적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우기 어려운 존재였음을 반증합니다. 쉽게 지워지는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해동시선과 연려실 기술에도 어우동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녀가 남긴 시구의 흔적이 몇 가지 문헌에 산발적으로 남아있지만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작품은 없습니다. 조선이 그녀의 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웠는지는 남겨진 것의 부재가 오히려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쓴 시의 제목이 부여회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사비성이 무너지던 날 백마강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여인들의 이야기가 깃든 곳입니다. 망한 나라를 떠올리며 쓰는 회고시, 이 장르는 조선의 문인들이 즐겨 썼던 형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언제나 상실과 소멸이었습니다. 버림받고 내쫓긴 여인이 멸망한 왕국의 폐허를 떠올리며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무엇을 담고 있었을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는 어우동의 내면에 어떤 감각이 흐르고 있었는지를 희미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이미 무너진 곳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도 붓을 들었던 사람, 그것이 어우동이었습니다. 용제총화의 성현은 어우동을 방탕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묘사했지만 그의 기록 안에도 지워지지 않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우동이 집안에 재물이 많고 자색이 있었다고 쓴 뒤 성현은 덧붙입니다. 태강수가 제어하지 못하였다. 제어. 이 단어가 조선의 남성 문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압축합니다. 아내는 제어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어하지 못한 아내는 곧 문제가 있는 아내였습니다. 성현의 문장은 어우동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 비난의 언어 안에 조선의 부부관계가 어떤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한 것이 잘못인가? 제어받기를 거부한 것이 잘못인가? 어우동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읽으려는 시도들이 20세기 이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85년 영화, 1987년 영화, 2007년 드라마까지 어우동은 반복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현들이 어우동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살펴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현대의 재현은 과연 조선의 기록보다 더 공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는가? 관능적인 이미지, 비극적 최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낭만화. 어우동은 조선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지워졌고 현대에서는 자유로운 여인으로 소비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 모두 어우동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언어로 설명되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정작 어우동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묻기는 했으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금부의 문초 자리에서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실록에는 없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낱낱이 기록되었으면서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여인의 말은 한 줄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것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어우동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날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480년 성종 11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영에 처해졌습니다. 실록은 그 날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그녀의 죽음을 사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날짜와 형벌의 종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죽음조차 그녀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우동 사건의 국문이 시작된 것은 1479년 6월이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된 것은 이듬해 10월이었으니 그녀는 의금부에 끌려간 뒤 약 16달을 더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정의 논쟁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갈아 높아지는 것을 들으면서 나무위키와 일부 야사 기록은 어우동이 처형 직전 몰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우동에게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살려는 의지, 조선이 내린 결론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몸짓, 실록에서 어우동의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행적은 처형 기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뒤인 연산군 연간의 기록에 어우동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녀의 외삼촌 박성근이 존속살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의금부의 국문 과정에서 어우동이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처형된 이후의 기록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이 기록이 처형 이전의 것이거나 기록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되었든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역사의 표면 위를 떠돌았습니다. 지우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처형 이후의 지우기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왕실 족보에서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아내로서 가졌던 혜인의 품계도 그 품계와 함께 따라오는 모든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어머니 정씨는 친정과 시댁 두 족보 모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윤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 하나를 지우기 위해 그녀를 낳고 기른 부모의 이름까지 역사에서 제거한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지워지는 방식의 처벌은 개인을 넘어 혈연 전체를 수치와 침묵 속에 가두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기억 삭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함께 지웁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남았습니다. 지우려는 의지와 기록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실록은 결국 기록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관의 붓은 국왕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과 관련된 수십 건의 기사들, 문초를 받은 남자들의 이름들, 조정의 논쟁들, 그 모든 것이 실록 안에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도 살아남았습니다. 대동야승도 연려실기술도 남았습니다. 어우동을 지우려 했던 그 시대의 문서들이 역설적으로 어우동을 지우지 못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형된 여인의 딸이 있었습니다. 번자라는 이름이 기록에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우동의 딸이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처형된 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지, 살아남기는 했는지, 기록은 그 이름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우동의 지워짐은 그렇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태강수 이동은 어우동이 처형된 뒤에도 살았습니다. 기생 영경비를 사랑하여 아내를 내쫓고 국왕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 모든 일의 발단이 된 남자는 어우동 사건 이후 역사의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의 이후 삶이 어떠했는지를 전하는 기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 속에서 희미해졌을 뿐입니다. 어우동이 기록 속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존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버린 사람은 희미해지고 버려진 사람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지우려 했기에 더 선명해지고 침묵시키려 했기에 더 오래 말하게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우동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1480년 10월 18일 한 성의 어딘가에서 하나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졌습니다. 성종이 완성한 경국대전도 살인파와 훈구파의 논쟁도 어우동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의금부의 판결문도 그것들이 만들어낸 세계는 이제 역사책 안에만 존재합니다. 어우동을 내쫓은 태강수 이동도 그녀의 죽음을 결정한 성종도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현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족보에서 지워지고 문집에서 배제되고 실록에서 처형 기사한 줄로 정리된 그 여인의 이름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입안에서 다시 울립니다. 지우려 했던 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가 결국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우동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조선이라는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버려진 뒤에도 살아가려 했을 때 사회가 허락한 선택지가 얼마나 좁았는지, 같은 행위를 저질렀어도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는 것,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 재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합격점을 받아야 했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정작 역사 기록 안에서 그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들이 정말 5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읽히시나요? 어우동을 지운 방식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지움은 폭력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 말을 기록하지 않는 것, 재능을 인정하되 그 사람은 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런 방식의 지움은 칼보다 조용하지만 칼보다 넓은 범위를 오랫동안 지웁니다. 역사는 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 것인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해온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 사이의 여백 속에 희미하게 남겨지거나 아예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지우려 했던 기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금부의 문초 기록이 너무 상세했기 때문입니다. 성현의 붓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지워진 자리의 윤곽은 더 선명해집니다. 어우동이 썼다는 시 부여회고를 떠올립니다. 망한 나라의 폐허를 바라보며 쓴 시. 그 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여인이 멸망한 왕국의 터를 소재로 골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시 안에 어떤 감각이 흐르고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무언가를 쓰려 했던 사람, 남겨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붓을 들었던 사람, 지워질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했던 사람, 처형을 앞두고도 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사람. 어우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음란한 여인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낭만화해야 할까요? 조선의 피해자로 규정해야 할까요? 저항의 아이콘으로 호명해야 할까요? 그 어떤 규정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우동은 우리가 그녀에게 붙이려는 모든 이름보다 복잡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선도 그녀를 단순하게 만들지 못했고 5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녀를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기억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이름으로 고정하지 않는 것, 그녀가 살았던 삶의 복잡함과 모순과 고통과 선택들을 그대로 안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바라봄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건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가? 1480년 10월 18일 한성의 어딘가에서 어우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500년 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녀가 원했던 것의 일부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내들의 팔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했던 그 여인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억 안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지울 수 없게